여러분, 조선 역사상 가장 완벽한 혈통을 타고난 왕이 누군지 아세요? 세종대왕의 손자, 문종의 아들. 원손으로 태어나 세손을 거쳐 세자까지. 조선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정통성을 가지고 태어난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소년 12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17살에 삼촌한테 모든 걸 잃어요. 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슬프고 가장 억울하고 가장 고독했던 왕, 단종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단종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어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단종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는지부터 봐야 해요. 1441년에 태어납니다. 근데 이분 태어나자마자 비극이 시작돼요. 어머니 현덕왕후가 단종을 낳은 바로 다음 날 세상을 떠납니다. 다음 날이에요. 하루도 채 안 됐어요. 엄마 얼굴도 제대로 못 본 거죠. 그러면 할머니가 있잖아요. 세종의 부인 소원왕후. 이 할머니도 단종이 어릴 때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나마 아버지 문종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 문종은요. 단종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2개월 만에 돌아가십니다. 어머니도 없고 할머니도 없고 아버지마저 일찍 가신 거예요. 이 어린 소년 주변에 남은 어른이 없는 거예요. 울타리가 텅 비어버린 겁니다. 단종은 태어날 때부터 혼자였어요. 혈통은 조선 최고였지만 그 혈통을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완벽한 씨앗이라도 울타리가 없으면 바람에 쓸려가는 거잖아요. 단종이 딱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할 게 있어요. 단종은 그냥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원손, 세손, 세자를 거쳐서 왕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정통성이냐면요. 조선을 통틀어서 이렇게 완벽한 과정을 밟고 왕이 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왕의 적장자로 태어나 세자가 되고 왕이 된 케이스. 혈통으로만 보면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완벽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완벽한 정통성이 이 소년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정통성이 아무리 완벽해도 그걸 지켜줄 사람이 곁에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니까요. 이게 단종 비극의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이 텅 빈 울타리가 나중에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단종에 대해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냐? 역사 시간에 배웠죠. 어린 나이에 왕이 됐고 숙부 수양대군한테 왕위를 빼앗겼고 결국 죽임을 당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단종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단종실록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단종실록 누가 썼는지 알아요? 단종을 몰아낸 세조가 명령해서 쓴 겁니다. 세조가요. 자기가 왕위를 빼앗은 당사자가 그 빼앗긴 사람의 기록을 남긴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세조 입장에서 단종을 어떻게 기록해야 자기 행동이 정당화될까요? 단종이 영명한 군주였다고 써야 할까요? 아니면 무능한 허수아비였다고 써야 할까요? 당연히 무능한 왕으로 기록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왕위를 가져온 게 나라를 위한 일이 되니까요. 그래야 내가 역적이 아니라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단종실록은 사실상 세조가 자신의 찬탈을 합리화하기 위해 편집한 기록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조실록의 예고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단종의 이미지, 무능하고 어리고 아무것도 못하던 왕이라는 이미지, 이게 과연 진실인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역사는 승자가 쓴다는 말 들어보셨죠? 단종의 기록이 딱 그 경우예요.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의 이야기를 써놨으니 그게 얼마나 공정하겠어요. 단종실록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실제로는 세조의 시선으로 걸러진 기록인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추측이 아니에요. 실제로 단종실록을 편찬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조의 공신들이에요. 개유정난에 참여해서 세조가 왕이 되는데
직접 기여한 사람들이 붓을 들고 단종의 역사를 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냐면요. 어떤 사람을 회사에서 억울하게 해고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해고당한 사람의 인사 기록을 쓰는 거예요. 그 기록이 공정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해고가 정당했다는 방향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단종실록이 딱 그겁니다. 실제로 단종실록을 보면 단종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일관되게 부정적이에요. 왕으로서 결단력이 없다. 대신들에게 휘둘린다. 어리고 나약하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 세조 측 사람들의 시선으로 쓰인 거라는 걸 감안하면 그냥 고지곳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기록들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단종의 진짜 모습을 찾아내야 하는 거죠.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그림에서 원래 밑그림을 찾아내듯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세조는 왜 단종실록을 굳이 만들었을까요? 그냥 기록을 안 남기면 되잖아요. 근데 왜 만들었냐면 조선은 기록의 나라거든요.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게 있잖아요. 왕이 재위하는 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게 조선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단종이 왕이었던 시절의 기록을 아예 없애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오히려 더 의심을 받으니까. 그래서 세조는 기록을 없애는 대신 기록을 조작하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단종이 왕이었던 건 인정하되 그 왕이 얼마나 무능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치밀한 역사 조작인지 느껴지세요? 단순히 기록을 없애는 것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무서운 방법이에요. 우리가 단종실록을 읽을 때 이 사실을 항상 머릿속에 두고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조가 단종실록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조작한 부분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황표정사예요. 황표정사가 뭔지 아세요? 원래 왕이 인사를 결정할 때 후보자 명단이 올라오면 낙점을 찍잖아요. 딱 점을 찍어서 이 사람 임명이다 하는 거죠. 근데 단종이 너무 어리니까 김종서 같은 대신들이 미리 황색 물감으로 흐리게 점을 찍어 놓고 단종한테 명단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단종은 그냥 그 위에 낙점 도장만 찍는 겁니다. 이게 황표정사예요. 단종실록에는 이 황표정사가 단종이 얼마나 무능하고 허수아비 왕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 왕이 대신들한테 완전히 끌려다니고 있었다는 증거로 쓰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황표정사가 진짜로 단종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증거일까요? 아니면 어린 왕이 처한 현실적인 상황이었을까요? 12살짜리 소년이 처음 왕위에 올랐어요. 조정의 모든 대신들은 수십 년 경험을 가진 어른들이고요. 그 상황에서 처음부터 모든 인사를 혼자 결정하는 게 가능하기나 한 거예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과도기였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실록을 좀 더 꼼꼼히 들여다보면요. 단종이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대신들이 올린 인사안에 그냥 도장을 찍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대신들이 올린 인사안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 사람을 이 자리에 앉혀야 하냐? 이건 맞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결국에는 황표정사 자체를 폐지해버립니다.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12살, 13살짜리 소년이요. 이게 무능한 왕의 행동이에요. 이게 허수아비의 행동이에요. 오히려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자기 권한을 하나씩 되찾아가는 영민한 군주의 모습 아닙니까? 어른들이 장악하고 있던 인사권을 스스로 폐지 선언을 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것도 왕이 된 지 얼마 안 된 어린 나이에요. 세조가 기록을 얼마나 교묘하게 조작했는지 이 황표정사 하나만 제대로 들여다봐도 느껴지지 않나요? 단종실록은 황표정사를 단종의 무능함의 증거로 기록했지만 사실 황표정사의 시작부터 폐지까지의 과정을 보면 오히려 단종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 성장을 세조는 철저하게 지워버린 거죠.
왜냐면 단종이 영민한 왕으로 성장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면 자신의 찬탈이 정당화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황표정사는 시작만 기록하고 단종이 스스로 폐지한 과정은 축소하거나 다르게 해석해서 기록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단종실록이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세조의 정치적 도구였다는 증거예요. 그럼 이제 당시 조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단종이 왕위에 오른 1452년 당시 조정 상황이 어땠냐면요. 한마디로 사방이 갈라져 있었어요. 크게 4개의 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김종서, 황보인 중심의 원로 대신파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문종한테 고명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임금 앞에서 단종을 자식처럼 지키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죠. 두 번째가 집현전 출신 소장파예요. 성삼문, 박팽년 이런 사람들이에요. 세종 때부터 학문으로 키워진 젊은 학자들이죠.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바로 수양대군파와 안평대군파예요. 왕의 숙부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세력이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 원로 대신들이 수양대군의 야심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어요. 이 사람 위험하다.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대신들이 선택한 전략이 뭐였냐면 수양대군이 아닌 안평대군을 가까이 한 거예요. 안평대군이 어떤 사람이냐면 글씨를 한석봉 이상으로 잘 썼다는 예술가, 기질이 강한 사람이에요. 당시 조선 최고의 서예가라고 불릴 정도였거든요. 정치적 야심보다 예술에 심취한 사람이니까 대신들 입장에서는 다루기가 훨씬 수월하다고 판단한 거죠. 안평대군을 끌어들여서 수양대군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단종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전략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전략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수양대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견제하려는 대신들이 안평대군과 손을 잡았어요. 그러면 수양대군 머릿속에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겠어요? 저들이 세력을 모아 왕권을 위협하고 있다. 안평대군을 앞세워서 나를 제거하려 하고 있다. 내가 먼저 나서지 않으면 내가 당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대신들이 단종을 보호하려고 짠 전략이 오히려 수양대군에게 쿠데타를 일으킬 명분을 제공해버린 겁니다. 저들이 역모를 꾸미고 있으니 내가 왕을 지키기 위해 나선 거라고 포장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봐야 할 게 있어요. 집현전 출신 소장파들은 어땠냐면 이 사람들은 원로 대신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성삼문, 박팽년 같은 사람들은 세종 때부터 학문을 갈고 닦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왕이란 존재는 단순한 권력자가 아니라 유교적 이상을 실현하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눈에 단종은 보호받아야 할 적통의 군주였던 거예요. 수양대군의 행보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갈수록 이 사람들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사육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뿌리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결국 당시 조정은 단종을 중심에 두고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세력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원로 대신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면서 단종을 보호하려 했고, 집현전 소장파들은 유교적 명분으로 단종을 지키려 했고, 안평대군은 대신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었고, 수양대군은 이 모든 걸 지켜보면서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던 거죠. 단종은 이 복잡한 권력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혼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울타리가 텅 빈 채로. 자기를 지켜주겠다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실제로 그 누구도 수양대군의 야심을 완전히 막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자, 이제 수양대군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야겠습니다. 이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 무서우냐면 야심이 있으면서도 야심이 없는 척을 너무 완벽하게 하거든요. 보통 야심 있는 사람들은 어딘가에서 티가 나기 마련이잖아요. 눈빛이 달라진다든지 행동이 달라진다든지. 근데 수양대군은 달랐어요. 겉으로는 완벽한 충신이었습니다. 대신들이 수양대군을 경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양대군이 어떻게 하냐면
먼저 충성스러운 상소를 올립니다. 전하, 신은 오직 나라와 전하만을 위해 존재합니다. 신은 왕실의 어른으로서 전하를 보필하는 것 외에 다른 뜻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읽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보면 어때요? 아, 저 사람은 야심이 없구나. 충성스러운 왕족이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다 계산된 행동이에요. 그리고 수양대군이 한 행동 중에 정말 치밀한 게 뭐냐면 명나라 사신 자리를 자청해서 간 거예요. 이게 왜 치밀하냐면요. 당시 조정에서 수양대군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수양대군이 스스로 한양을 떠나 명나라로 간 거예요. 대신들 입장에서 어때요? 저 사람이 야심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비우겠어? 야심이 없으니까 알아서 사신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의심의 눈초리를 한 번에 걷어낼 수 있는 아주 영리한 수였어요. 자리를 비움으로써 오히려 경계를 늦추게 만든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배후에서는 뭘 하고 있었냐면 철저하게 세력을 모으고 있었어요. 책사를 포섭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난을 일으키는 사람 옆에는 반드시 책사가 있습니다. 이성계 옆에 정도전이 있었고 태종 이방원 옆에 하륜이 있었어요. 하륜이 태종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차기 왕이 될 사람입니다. 이숙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렇게 찌른 거잖아요. 수양대군 옆에는 누가 있었냐면 바로 한명회입니다. 한명회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사람이 팔삭동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팔삭동이가 뭐냐면 8달 만에 태어난 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좀 다르게 생겼다는 거죠. 외모도 그렇고 사람들 사이에서 좀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머리가 얼마나 비상했냐면 수양대군의 야심을 한눈에 알아보고 직접 찾아간 거예요. 권람이라는 사람이 한명회를 수양대군에게 소개시켜줬는데 한명회가 수양대군한테 딱 붙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수양대군 입장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속으로는 이미 품고 있던 야심인데 누군가가 먼저 당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걸 실현시켜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때부터 수양대군과 한명회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한명회는 수양대군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짜기 시작해요. 누구를 포섭해야 하는지, 누구를 제거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이 모든 걸 한명회가 설계하고 수양대군이 실행하는 구조였어요. 그리고 수양대군이 세력을 모으는 방식도 굉장히 치밀했어요. 대놓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면 의심을 받잖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문인들과 어울리고 학자들을 초청해서 학문을 논하는 척하면서 그 사이에서 자기 사람을 하나하나 심어놓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말로 하면 철저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었던 거죠. 무력을 쓸 수 있는 무인들도 포섭하고 조정 내부의 정보를 넘겨줄 사람들도 심어놓고 거사 당일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인 군사 세력도 준비해놓고 이 모든 게 대신들 몰래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위장을 잘했냐면 계유정난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도 많은 대신들이 수양대군이 실제로 거사를 일으킬 거라고 확신하지 못했다고 해요. 설마 저 사람이 진짜 그럴까 하는 거죠. 수양대군의 위장 전술이 그만큼 완벽했던 거예요.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왕족, 속으로는 왕좌를 향해 칼을 가는 야심가. 이 두 얼굴을 동시에 유지하면서 때를 기다린 사람이 수양대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마침내 오게 됩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이에요. 이날이 바로 계유정난입니다. 수양대군이 준비한 모든 것이 이 하룻밤에 터지는 거예요. 근데 먼저 수양대군이 내세운 명분부터 보겠습니다. 수양대군이 거사를 일으키면서 내건 명분이 뭐냐면 김종서와 안평대군이 영모를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술한 명분이냐면요. 증거가 없어요. 물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수양대군이 그렇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역사 속의 모든 쿠데타, 모든 반정,
모든 정난에는 명분이 있어야 해요. 이성계는 폐가입진이라는 명분이 있었고, 태종 이방원은 정도전이 영모를 꾸민다는 명분이 있었어요. 근데 수양대군의 명분은 너무 허술했어요. 증거도 없이 김종서와 안평대군이 영모를 꾸민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게 통할 수 있었던 건 수양대군이 워낙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명분을 따져볼 틈도 없이 그냥 밀어붙인 거죠. 그날 밤 수양대군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직접 김종서의 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김종서가 어떤 사람이에요? 문종의 유언을 받은 충신이고 조선 최고의 재상이고 북방을 개척한 장군이에요. 육진을 개척한 사람이 김종서예요. 그 사람의 집에 수양대군이 밤에 직접 찾아간 거예요. 김종서 입장에서는 어때요? 왕의 숙부가 밤에 찾아왔으니 일단 맞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김종서가 나와서 수양대군을 맞이하는 순간 수양대군이 철퇴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김종서를 때려 쓰러뜨려요. 김종서를 제거한 수양대군은 곧바로 대궐로 향합니다. 그리고 단종을 아려내요. 근데 이게 또 얼마나 치밀하냐면 수양대군이 단종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전하, 역적 김종서를 제거했습니다. 신이 전하를 보호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역적을 제거한 충신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거죠. 단종 입장에서는 어때요? 무서우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수양대군의 사람들이 대궐 곳곳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리 한명회가 작성해 놓은 살생부가 있었어요. 살생부가 뭐냐면 반드시 제거해야 할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그날 밤 그 명단에 적힌 반대파 대신들을 하나하나 대궐로 불러들입니다. 대궐에서 전하가 부르신다고 하니까 대신들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들어오는 순간 수양대군의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황보인도 그날 밤 대궐에 들어왔다가 죽습니다. 조정의 원로들이 그 하룻밤 사이에 줄줄이 쓰러지는 거예요. 한명회가 대궐 문 앞에 서서 들어오는 대신들의 이름을 살생부와 대조하면서 살릴 사람과 죽일 사람을 분류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요. 이 장면이 얼마나 섬뜩하냐면요. 아무것도 모르고 전하가 부른다니까 대궐에 들어오는 대신들이 문을 통과하는 순간 자기 운명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살생부에 이름이 없으면 살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 하룻밤이 지나고 나서 조정의 모습이 어떻게 됐냐면요. 수양대군이 영의정을 포함한 조정의 모든 요직을 자기 사람들로 채웁니다. 하룻밤 사이에 조선 조정의 권력 지형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어제까지 조정을 이끌던 원로 대신들이 사라지고 수양대군의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운 거죠. 그리고 안평대군은 어떻게 됐냐면 영모의 주모자로 몰려서 강화도로 유배를 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사됩니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글씨를 한석봉보다 잘 썼다던 예술가 기질의 안평대군이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단종은 그날 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었겠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고명 대신들이 하나하나 쓰러지는 소리를 들으며 그 어린 왕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아버지 문종이 단종을 부탁한다고 유언을 남긴 그 대신들이 하룻밤 사이에 전부 사라진 거예요. 단종을 지켜줄 마지막 울타리가 그 하룻밤에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이제 단종 곁에는 아무도 없어요. 수양대군 혼자 조정을 장악한 상태에서 단종은 그저 왕좌에 앉아있는 이름뿐인 왕으로 남게 된 거죠. 계유정난은 단순한 쿠데타가 아니었어요. 단종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린 그 하룻밤이었습니다. 계유정난으로 수양대군이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계유정난 직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더 터집니다. 바로 이징옥의 난이에요. 이 사건 역사책에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오늘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징옥이 누구냐면 함길도 절제사예요. 함길도가 어디냐면 지금의 함경도 지역이에요. 조선의 최북단이죠. 그 지역의 군사를 총괄하는 수장이 바로 이징옥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김종서의 측근이었어요. 김종서가 북방을 개척할 때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육진을 개척하면서 여진족과 싸우고 북방을 지킨 무인이죠. 한마디로 실전 경험이 풍부한 군사 지휘관이에요. 계유정난이 일어나고 수양대군이 조정을 장악했잖아요. 그 소식이 함길도까지 전해집니다. 이징옥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자기가 모시던 김종서가 수양대군한테 철퇴로 맞아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조정의 원로 대신들이 하룻밤 사이에 전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단종은 이름뿐인 왕으로 남아있고 수양대군이 모든 걸 장악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이징옥한테 수양대군이 명령을 내립니다. 한양으로 올라오라고요. 근데 이징옥이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켜요. 기록에는 이징옥이 스스로를 대금 황제라고 칭했다고 나와요. 역사책에 이렇게 써 있으면 어떻게 보여요? 이 사람이 갑자기 황제가 되겠다고 혼자 날뛴 것처럼 보이죠. 뜬금없이 황제 타령을 하는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이 기록이 누가 남긴 기록이에요? 세조 측이 남긴 기록이에요. 계유정난을 일으킨 세조 측이 이징옥의 반란을 기록한 거잖아요. 세조 입장에서 이징옥을 어떻게 기록해야 할까요? 이징옥이 단종을 위해 정의로운 저항을 했다고 써야 할까요? 아니면 황제 자리를 탐낸 미친 반역자로 써야 할까요? 당연히 반역자로 써야 하는 거죠. 그래야 세조가 이징옥을 제거한 게 정당한 일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대금 황제라는 기록도 세조 측이 이징옥을 깎아내리기 위해 과장하거나 왜곡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징옥의 난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단종의 왕권을 되찾으려 했던 마지막 군사적 저항으로 봐요. 이징옥은 함길도라는 변방에서 실질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수양대군이 한양에서 조정을 장악했다 해도 함길도의 군사력은 건드리지 못한 거예요. 이징옥이 그 군사력을 가지고 수양대군에 맞서려 했던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단종의 왕권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보루였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징옥이 진짜 자기가 황제가 되고 싶었다면 왜 하필 계유정난 직후에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수양대군이 조정을 장악하기 전에 일으켰어야 더 유리하지 않아요? 아니면 아예 좀 더 시간을 두고 세력을 키웠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징옥은 계유정난 소식을 듣자마자 거의 즉각적으로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게 자기 욕심을 위한 행동이라기보다는 단종을 위한 즉각적인 저항이었다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이징옥의 난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이징옥은 결국 자신의 부하들에게 배신당해 살해당합니다.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징옥을 죽인 건 수양대군의 군사가 아니었어요. 함길도 내부에서 수양대군 편으로 돌아선 사람들이 이징옥을 살해한 거예요. 이미 수양대군의 세력이 그만큼 깊이 침투해 있었던 거죠. 한명회가 설계한 인적 네트워크가 함길도 변방까지 뻗쳐 있었던 겁니다. 이징옥이 살해당하면서 뭔가가 완전히 끝나버려요. 수양대군을 군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력이 사라진 거예요. 이제 조선팔도 어디에도 수양대군에게 맞설 수 있는 힘이 없어진 거죠. 단종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이 함길도 변방에서 그렇게 쓰러진 겁니다. 이징옥이 살아있었더라면, 이징옥의 난이 성공했더라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역사에 만약은 없죠. 이징옥의 죽음과 함께 단종의 운명은 사실상 결정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징옥마저 사라지고 나서 수양대군은 마지막 수를 둡니다. 무력으로 조정을 장악했으니 이제 단종을 심리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는 거예요. 단종 주변에 남아있던 마지막 어른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금성대군한테 영모 누명을 씌워서 유배를 보내요. 금성대군이 누구냐면 세종의 6째 아들이에요. 단종을 진심으로 아끼고 보호하려 했던 몇 안 되는 어른이었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단종 곁에서 어머니처럼 돌봐줬던 혜빈 양씨한테도 영모 누명을 씌워서 유배 보내고 결국 사사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단종 주변에 남아있던 마지막 울타리들이 하나씩 제거되는 거예요.
완전히 혼자가 된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 상태에서 수양대군의 압박이 가해집니다. 단종 입장에서 선택지가 뭐가 있어요? 왕위를 내놓지 않으면 나도 저들처럼 되겠구나 싶은 거잖아요. 17살이에요. 17살 소년이 왕좌에 혼자 앉아서 버티다가 결국 손을 드는 거예요. 옥새를 내놓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렇게 수양대군은 조선의 7대 왕 세조로 즉위하고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봉되어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떠납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완벽한 정통성을 가졌으나 가장 고독하게 왕좌를 지켜야 했던 소년. 이 아이는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그냥 너무 일찍, 너무 혼자, 너무 완벽한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단종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어떤 주제의 이야기를 했으면 좋을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주제로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